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지훈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된 수사를 지시를 했고, 또 이거 관련해서는 약속 대련 아니냐, 또 레임덕이 온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고, 또 형식이 자유로울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주시면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꼭 알아야 할 뉴스 저희가 엄선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현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2일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를 했는데요. 자, 인력까지 보강해서 수사팀이 꾸려졌네요. 네, 맞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바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앞서 서울의 소리 측이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모습을 공개하고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이후 약 5개월 동안 조사는 이뤄지지 않던 상태였습니다. 최근 검찰은 특별수사 전문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조만간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서울의 소리 대표 백은종 씨를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예.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주변에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거듭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총장은 9월 임기 내 이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고 한 만큼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검찰총장 임기 2년이고 9월까지가 지금 임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이 수사의 쟁점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현행법상 김 여사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는 게 중론인데요. 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요. 예. 현재 법에는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본인을 처벌하는 규정만 있는데요. 그렇죠. 결국 이 명품백이 윤 대통령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직무 연관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윤 대통령이 알았다는 사실까지 밝혀내야 해서 사실상 입증이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윤 대통령이 수수 사실을 인지한 뒤에 제대로 신고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자체가 기관장이라서 사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이런 선례가 없어서 또 모호한 점이 있는데,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제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수사팀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이 신고받는 기관장이라서 서면 신고 여부를 따지는 게 필요 없다는 의견과 법 조항대로 서면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서면 신고가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만약에 내려진다면 네. 이 수사의 방향이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인데요. 이 두 가지가 큰 쟁점입니다.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거, 조항이 없다는, 처벌이 없다는 거. 그리고 소속 기관장한테 그걸 받았을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최고의 기관장이기 때문에 이거 신고가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자, 이 검찰 수사 속도를 내니까 야권에서는 특검 고부형 수사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약속 대련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요새 약속 대련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또 레임덕
공격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김 여사 특검법을 피하려는 꼼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22대 국회에서 도저히 특검법을 막을 수 없어 보이니까 부랴부랴 수사 신용이라도 내서 이 특검 거부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검찰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대통령실은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에 특검 도입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런 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조국 대표는 디올백 수사를 세게 하는 척하면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방기를 잇게 만들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고요. 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검찰 내에 있을 수 있다면서 검찰과 용산 간의 긴장 관계가 형성된 것 아니냐 이런 아하. 말을 통해서 좀 레임덕이 온 것 아니냐 이런 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지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것도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사건은 이 4년이 넘었지만 네. 뚜렷한 수사 움직임은 여태까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1심 법원은 관련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 여사 계좌 최소 3개가 주가 조작에 활용된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다만 아직 김 여사가 단순히 돈만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핵심 공범으로 이 주가 조작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특히 규명 대상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품백 수수만으로는 김 여사 처벌도 소환 조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인 도이치모터스 조사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이런 점에서 검찰이 대통령실을 향한 조사를 하려 한다면 주가 조작 의혹 사건도 다뤄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이 총장이 임기 내에 이 민감한 사안들을 마무리하겠다라고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포함될지도 주목됩니다. 자, 이번 검찰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대해서 보수 언론도 지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조선일보의 네. 지난 6일자 사설 제목은 김 여사 수사와 최상병 회견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올렸는데요. 사설은 김 여사가 공직자가 아니어서 처벌이 힘든데도 검찰이 수사를 미루면서 봐주기라는 의심을 자초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꼼수 의심을 벗으려면 김 여사도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직접 주장을 했는데요. 네. 또 동아일보는 조금 더 강력한 제목을 내세웠습니다. 검찰 명품백 수사 늦은 만큼 박절하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하라 이렇게 게재를 했는데 해당 사설에도 늦었지만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게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주가 조작 의혹 수사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래요. 진작에 하지 뭐 그런 의도로 보이고 자, 뽕뿌미님 전현주 기자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글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젤리스님도 반갑다는 말씀도 주셨고요. 감사 말씀 드리고요. 국회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앞두고 새 원내 지도부 구성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 상황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민주당은 지난 3일 당선인 총회를 열어서 박찬대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단독 출마했던 박 원내대표는 정체 당선인 171명 중에서 170명이 투표한 가운데 과반 찬석으로 당선됐는데요. 네. 박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에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인 박성준 또 김용민 의원을 각각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와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로 임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 친명계로 구성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친명 단일 대우가 형성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인데 이종배, 송석준, 추경호 의원의 3파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후보 3명 모두 친윤계로 분류되는 인물인데 그 가운데 추 의원은 전 경제부총리를 지내서 확실한 친윤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살펴보면 새 의원의 지역구도 모두 다릅니다. 경기 이천의 송석준, 충북 청주의 이종배, 또 대구 달성의 추경호 의원인데요. 이 찐윤이었던 네. 이철규 의원이 빠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개파색이었다고 분류되고 있고 또 지역 분포가 다양한 가운데 누가 당선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새 원내 지도부 간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22대 국회는 좀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먼저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자리에서 개혁국회를 행동하는 민주당을 약속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또 이러면서 원구성에 대한 신경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직 국민의힘의 원내 지도부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여야 신임 원내대표의 첫 시험 무대는 최상병 특검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로 이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면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는 이탈표 단속과제를 첫 번째 임무로 떠안게 됐습니다. 지난 표결 때는 퇴장했지만 재표결 시에는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안철수 의원이 그러네요. 말한 바 있어서 새 원내 지도부의 설득력이 또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자, 의대 정원 확대 두고 갈등을 빚어온 정부 또 의료계 관련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회의록을 두고 맞붙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의대 증원 효력 정지 여부를 심사 중인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증원을 결정하는 회의록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정부는 이 회의록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없다고요? 내놨습니다. 네. 증원에 대한 주요 협의체였던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서 정부는 협의체의 원활한 논의를 위해서 회의록은 별도로 만들지 않았고 상호 합의된 공동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지난해 1월 26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한 후에 올해 초까지 총 28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에 대한 회의록이 없다는 겁니다. 복지부는 회의록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의협과 협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고 네. 당시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했던 이정근 전직 의협 부회장 역시 처음부터 회의록 없이 양측 의견을 조율한 보도자료를 내는 걸로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없다니요. 네, 맞습니다. 이면택 의협회장은 500년 전 왕이 노루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지고 사관에게 창피하니 역사에 쓰지 말라고 했던 내용도 태종인가? 하여튼, 반드시 네. 쓰는 민족인데 100년 국가 의료 정책에 대해서 회의 후 남은 것이 겨우 보도 자료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서 네. 밥알이 아깝다 이렇게 일가를 했는데요. 밥이 아깝다. 예. 네. 노한규 전 의협회장도 이제 본격적인 반전 국면이 시작될 듯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의료계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서 이를 두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 기구인 점을 주장하고 있고 의료계는 이게 얼마나 주먹구구식인지에 대한 방증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어떤 새로운 국면에 맞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봉환님, 배동호님, HM안님, 플레이언즈님, 또 전윤성님, 개그맨 전윤성님은 아니신가요? 젤리스님, 김로사님, 예, 댓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이거 지금 검찰 얘기를 좀 많이 해주고 김로사님은 검찰이 무슨 꿍꿍이 속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계속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윤희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의사당 1번 출구로 돌아올 테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자, 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의사당 1번 출구인데요. 오늘 두 분 함께합니다. 신인규 변호사,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소개를 언젠가는 꿈꾸고 있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치를 꿈꾸고 있는 조금 멀리서 아니면 안에 있지 않고 밖에서 바라보니까 좀 더 잘 보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황희두 이사님? 잘 보이는 것도 있고 네. 이게 또 내부에 왜 이렇게 변화가 어려운가도 많이 알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또 그냥 정치인들은 똑같아. 이렇게 되면 자칫하면 정치 혐오로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가교 역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이제 밖에 있을 때는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또 안으로도 들어가고 이러면 또 달리 판단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은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뭐 저는 사실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아직은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네. 일할 때는 아니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저는 정치의 입구를 여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정치 혐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제도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일들이 매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제 주어진 역할에 더 충실할 생각입니다. 정윤신님께서 신변 바쁘다 여기저기 프로 다 나온다라고 하고 MP 조님은 황희두 신변 이 조합 너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두 분 다른 데서도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 있습니까? 종종 같이 만나는 하십니까? 더 많은 걸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면 약간 정치적 지향점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불편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마음에 듭니까? 서로? 아니, 저는 오히려 뭐 같은 당이더라도 예. 혹은 저 스스로라도 오늘 했던 말이랑 내일 했던 말 생각이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생각이 다른 건 당연한 거라 보고 다만 이제 그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지향하는 점이 어딘가 무엇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화가 되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좋습니다. 마음에 들어 한다. 그리고 저는 황 이사님하고 예. 생각 다른 부분도 꽤 있죠. 예. 있는데 그 누구보다도 이게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좀 합리적으로 본인들의 생각을 갖다가 서로 교류하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지금 이제 여의도 의사당에 좀 필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국회의사당 1번 출구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부터 먼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날 명품백 수수 의혹들 관련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지시를 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은 있습니다. 이제 2년이니까 9월에 임기가 마무리되는데 독자 행보 아니냐, 아니면 야권에서는 특검 이거 피하기 위해서 약속들을 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황 이사님부터 어떻게 이 검찰총장의 행보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당연히 그 원래부터 기대를 했었는데 네. 왜 한 5개월 동안 뭐 하고 네. 이제 와서 이렇게 됐나라는 우려를 하면서 네. 최근에 뭐 조국 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좀 썼더라고요. 그런 우려에 좀 저도 공감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소환 조사라고 해놓고 네. 결국엔 이걸 또 거부를 하면 그냥 서면 조사로 대충 또 넘어가고 결국 본질은 그리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건이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는 지점인데 네. 그런 걸 오히려 또 사람들 머릿속에서 잊게 하는 거 아니냐.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듯이 네, 뉴스픽 시간에서요. 네, 그럼 그냥 해당 안 된다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면 떠들썩하게 뭔가를 우리 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그냥 딱 점만 찍어 놓으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원석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두 사람의 관계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그렇게 사실은 알려져 있죠. 특수통 검사 출신들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윤석열 사단이라는 데에 이원석 총장이 거의 대표주자, 그렇죠. 거의 한동훈 위원장급으로 뽑히는 분인데 예. 저는 이 검사동일체 원칙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용산과 서초동이 한 몸으로 움직인다라는 의구심을 떨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가장 단적인 예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점들이 많이 있는데 네. 지금까지 뭐 총선에 영향 미치니까 수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선 끝난 이후에 수사에 착수한다는 얘기인데 기존의 총선 때까지 야당에 대한 수사는 아주 일관되게 강도 높게 해왔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수사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를 좀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청탁금지법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지금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법률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뭐 청탁금지법 사안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뇌물죄의 뇌물죄에 성격이 훨씬 더 가깝다. 강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청탁금지법이라는 것은 어떤 공무원들이 보통 취급하는 업무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까지 입증을 해야지만 성립하던 범죄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청탁금지법을 따로 빼서 요건을 완화시킨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되는 분은 현직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권한과 많은 대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뇌물 수사를 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껄쩍껄쩍하는 이런 수사는 저는 국민들의 신뢰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정하게 하려면 오히려 좀 더 빨리 그리고 뇌물죄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언론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뭐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검찰총장 얘기도 있고 다음 스텝은 어떤 상황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까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예. 크게 기대가 안 되는 상황이고 기대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하필 또 네. 최근에 김호수 전 검찰총장이 네. 로펌 취업 이제 불허됐다는 게 또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이 저는 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보는데 전 그 정관 예우, 소위 정관 비리라고도 이제 불리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막 단위 자체도 다르고. 근데 예전에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는 게 그 홍만표 씨예요. 네. 서초동 싹쓸이라 불리면서 과거에 그 검찰 수사권을 지키고 검찰 나갔다. 네. 그렇게 되게 명예롭게 이렇게 검찰 조직을 지켰다라는 걸 또 남겨놨기 때문에 또 소위 그 예우를 해주고 네. 돈을 엄청 벌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엔 그 검찰 안에서도 뭐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란 걸로도 알려져 있지만 검찰 내부에 어쨌든 리스크가 될 만한 행동을 하고 나가면 이 미래가 난 어떻게 될까? 참고로 그 김호수 전 총장 같은 경우에 세게 하지도 않았었어요. 네. 애매모호해가지고 양쪽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럼 이제 당장 그 이원석 검찰총장도 본인의 미래를 또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정치로 오게 될 가능성은 아직 크게 있다고 보진 않고요. 국민들도 지금 검찰에 대해서 불신이 높은데 윤석열 그 로드를 똑같이 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 좀 그렇게 보진 않기 때문에 네. 결국 이렇게 좋게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만표 그 전 검사죠. 변호사하면서 수백 채 오피스텔 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관 비리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본인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라도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빌드업을. 빌드업을 아니, 하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심을 할 수, 의심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란 조직 자체가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건데 예, 예. 앞에 신인규 그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네. 애초에 그럼 뭐 했냐? 왜 뭐 하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저렇게 뭐 수사 지시했네 이걸 또 떠들썩하게 언플하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땐 뭐 만약에 이런 의심을 떨치고 싶다면 진작부터 움직였어야 그렇죠. 된다 보는 거고 만약 지금이라도 갑자기 무슨 뭐 총선이 심판된 거 보고 정신을 차렸다면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뭐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놔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는 걸 두고 뭐라 할 수는 없다 봅니다. 네. 그동안 보여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좀 잘 수사가 될까요? 약속되는 얘기도 나오고 뭐 하여튼 아니면 뭐 레임덕 벌써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원석 총장 체제에서는 네. 어떤 소위 말하는 검찰의 뭐 현재 권력에 대한 수사 이런 거 저는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에 와서야 이제 수사하는 청 내지는 이런 신용 수사를 하는 이유는 네. 특검이 도입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아하. 오히려 좀 바람 빼기, 그러니까 명분을 약화시키는 용도이거나 네. 아니면 특검이 도입되는 거를 검사들은 상당히 좀 두려워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놓고서 검찰이 고민은 했겠지만은 저는 그냥 특검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용도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난 총선 때 국민적 심판을 받은 구호가 이채 양명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채 양명주 중에 양명주가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관한 논란들이에요. 그러니까 논란 정도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고 처벌이 필요할 수 있는 이런 엄중한 사안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검찰이 김건희 씨를 소환한 적이 있나요? 게다가 무슨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무슨 자료를 갖고 온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 명품백은 대통령 뭐 기록관에 있습니까? 아니면 선물이니까 어디 집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처럼 어디 있어요? 그걸 이제 갖고 와야 되는 건데 검찰에서 예. 이렇게 물증이 나와 있고 정황 증거가 영상으로 싹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수사를 그동안 착수 안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전 직무유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수사하니까 좀 믿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궁색하고 좀 국민들 보기에 좀 창피하지 않은가. 검사라고 하면 공익의 대변자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검사들의 이야기는 좀 믿을만해라고 그동안 이렇게 신뢰들을 쌓아왔는데 네. 이게 완전히 윤석열 사상 들어와가지고는 엉망진창이 된 거거든요. 전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 반성을 해야지 지금 수사를 조금 하는 척을 한다 그래가지고 국민적인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큰 오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그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두 사람 다 그렇게 좀 짚어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자, 뭐 솔레음님, 신인규님 의견에 100% 동감합니다. 라고 하고
댓글에 항희도님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렇게 배동원님이 멋진 분으로 변신한 것 같아요. 이러는데 왜 그렇게 아닙니다. 아닌가요? 스타일이 바뀐 것 같다고 이렇게 글도 주십니다.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셨네요. 헤어스타일이 바뀌셨네요. 아, 네네, 좀 잘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사 부분은 그 정도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아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언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눈에 띄는 일정 중에 하나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 9일 날 12일인데 9일 날 지금 하기로 밝혔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서 민감한 현안이 다 나올 수 있을지 어떤 또 형식으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질지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요즘 들어서 매우 국민들께서 힘드신 부분 중에 하나가 아주 상식적이고 그동안에 해왔던 관례들이 다 깨지면서 비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이 되니까 굉장히 좀 고통스러우신 거거든요. 이 대통령 기자회견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뭐 동창회를 해도 그 회장이 공적인 업무를 하면은 회원들은 불러다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마땅히 물어보고 감독을 하는 게 정상인데 하물며 일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일국의 대통령이고 본인 스스로 이 약속하시기를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네. 그 도어 스태핑 누가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 용산으로 옮기는 목적 자체가 난 도어 스태핑을 해서 1일 1문답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가 본인의 내공 부족으로 중단했거든요. 내공 그러면은 부족 맞아요? 완전한 내공 부족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공 부족을 인지한 것까지는 좋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취임 뭐 1주년, 2주년 이런 기자회견들 아니면 신년 기자회견 당연히 해야 될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도 대통령의 그 신년 기자회견이 KBS랑 녹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방영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의 엄청난 지탄을 받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별로 기대는 안 되는 것이 말과 행동이 일관되게 가야 됩니다. 오히려 말과 행동이 어긋날 때는 행동을 우리가 진심으로 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해 놓고 뭘 변화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고 이번에 기자회견 해가지고 뭐 질문 받는 또 이것도 척을 하고 하는 것은 네. 저는 화전연면 전술 아니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앞으로는 말로는 협치라는 말장난을 하고 뒤에서는 또 본인의 그 여러 가지 국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네. 좀 화전연면 전술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시면 이게 좀 기대를 안 한다 이 말씀은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진행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걸로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똑같이 보고요. 똑같이 보고 계십니까? 당장 뭐 민정수석실이 갑자기 네. 나온다는 것도 네. 검찰 그동안 본인이 검찰공화국 검찰 왕국을 만들어가면서 네. 믿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게 깨지니까 불안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로는 결국엔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과 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겉으로 민정수석실을 갑자기 만드는 이유, 본인 네. 공약이었는데도 갑자기 또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나마 기대가 하나 된다면 소위 이제 그 유튜브 하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유튜브요? 예. 네, 그 방송각 나오겠다. 아. 쇼츠각 막 이런 거 막 재미있게 만들어가지고 예.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다면 그나마 그거 하나 기대한다. 뭐 사실 보수 진보를 떠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졌으면 이런 소식들만 사람들이 기대를 할까? 네. 그 정도로 좀 처참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대통령실이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아하. 보는 게 얼굴을 안 보이면 지금 김건희 여사 두문불출하고 있잖아요. 안 나오고 얼굴을 있죠? 안 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국민들은 화가 나고 예. 또 얼굴을 보이잖아요. 예. 보면 보는 대로 또 지지율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수용하고 교정하지 않으면서 주변만 건들면서 뭘 바뀐 것처럼 연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미스매치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본질적인 거에 대한 좀 각성과 변화를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 질문 자체는 다 예상이 되잖아요. 네. 전 두 개는 확실히 나올 것 같거든요. 최상병, 김건희 특검법.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거 없이 뭐 다른 얘기만 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참 제가 고민할 건 아니지만 좀 눈에 띌 것 같은데. 네. 아 그래가지고 뭐 박절하지 네, 박절하지 못한 뭐 예. 이런 얘기 했다가 또 놀림거리만 됐고 네. 동아일보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비판하더라고요. 아하.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 박절로 인용을 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결국엔 그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머리가 네. 아플 텐데
이렇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많이 혼났다는 얘기가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도 눈치를 보면서 이제 도망치거나 총선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빠졌거나 네. 마지막 지금 남은 사람들도 있는데 네. 뭐 어떻게 수습을 하겠습니까? 수습이 어렵다. 몸체 그냥 본진이 지금 아예 그냥 불타고 있는데 답이 없다 봅니다. 지지율도 지금 보면 4주 연속 30% 초반입니다. 20% 후반에서 뭐 30% 초반 이 정도인데 이 영수회담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또 회견을 통해서 좀 반등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래도 이준영 기자회견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건 낫잖아요. 근데 저는 반등할 수 요거 있을까요? 예상이 좀 되는 예. 게 이미 우리가 모의고사나 이 답안지를 미리 받아봤죠. 네. 그러니까 명품백에 대해서는 이미 박절치 못해서 받았다라는 식으로 네. 엉뚱한 답변을 한 걸 이미 우리가 다 봐서 알고 있어서 별로 큰 기대 안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특검 얘기가 나올 텐데 전 여기에 대해서 약간 MB 화법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거죠? 내가 해봐서 안다 이거죠. 내가 특검 중에 특검이었고 다 해봐서 아는데 그거 무용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이러면서 해봐서 아는데 논리를 가지고 예. 또 검찰 수사 중이니까 기다려보자. 하나만한 얘기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자회견을 하면 지지율이 훨씬 더 떨어질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절하지 못했다 하고 내가 해봐서 안다. 요렇게 답을 할 것이다. 옛날에 MB도 뻥튀기 장사 앞에 가서는 뻥튀기 해봐서 안다 그러고 네. 배 만드는 데 가서는 배 만들어서 안다 그러고 맨날 그러다 혼났거든요. 네. 거의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듣고 보니까 또 예. MB 생각이 나네요. 비슷합니까? 예. 실제로 근데 뭐 법무부 네. 장관이라든지 지금 그 정부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 좀 앞장서서 목소리 내는 거 보면 네. 결국엔 기존에 있는 그 수사를 기다려 보자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또 우려를 하는 건 7월에 통신 기록이 이제 삭제가 된다는 우려를 하고 그렇죠. 있는데 예. 그냥 어쨌든 시간을 저렇게 끄는 게 그런 멘트가 나오지 않겠냐 아하.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지율에 큰 반등을 보이거나 색다른 전개가 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두 분 짚어주셨고 혹시나 막 이제껏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정말 처음 보는 방식의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뭔가 달라지진 않을까요? 뭐 처음 보는 모습이라 그러면 뭐 혹시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노래는 우리에게 사랑이 노래는 필요한 사실 거죠를 하셨는데, 뭐 2절부터 부른다든지 뭐 이런 거 외에는 별로 기대할 게 없고요. 기대할 그러니까 게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질적 성찰, 본인에 대한 뭔가 국민들의 이 지금 지탄의 의미가 뭔가 네. 전 이 부분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많은 말을 해봐야 그냥 국민들께는 그냥 변명같이 들려요. 아하. 근데 이런 거는 저는 좀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를 좀 네. 골방에서 돌아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뭐 처절하게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내대표 경선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종배, 추경호, 송석준 의원. 알기로 세 분 다 고시, 행정고시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갑자기 누구죠? 이철규 의원은 사라졌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3파전 된 거? 저는 사실 이종배 의원이랑 이 송석준 의원 잘 몰랐어요. 몰랐습니까? 예. 이종배 의원 참고로 그 법세련 출신의 그분이 더 그 알려져 지방의회죠. 예. 그래서 서울시의회. 예. 뭐 추경호 의원 쪽으로 이렇게 몰리지 않을까. 추경호 의원이 그런 생각이 유명하니까. 좀 하고, 예. 그나마라도. 예. 근데 사실 이걸 두고 이제 뭐 또 국민의힘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결국은 우리가 그 본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그 여당 대표들 어떻게 찍어냈는지 다 봤는데 지금 여기서 괜히 또 이런 얘기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지금 결국 지지층까지도 지금 분열이 된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본인의 여러 가지 미래를 봤을 때 쉽게 다른 노선을 가져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세 분 중에 추경호 빼고 두 사람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이철규 의원 어디 간 거예요? 한다 만다 뭐 계속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 거의 뭐 대세론 내지는 네. 추대론까지 나왔었는데 뭐 이제 배현진 의원부터 그 경고를 날리니까 예. 이제 도망간 모양새인데요.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원내대표 3파전이라고 하는데 네. 검경이 가고 나니까 저는 관료가 왔다. 검경 저는 이렇게 가고 관료가 표현하고 왔다? 싶은데 이 세 분을 보시면요. 송석준 의원 수도권이지만 국토부 관료 출신이고요. 네. 이종배 의원 충청 출신이지만은 이분은 또 행안부 쪽이고 또 지금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에서 기재부총리까지 했던 그렇죠.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은 또 재경 출신이고 기재부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추경호 의원이 거의 추대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강원도와 PK가 사실상 이철규, 장재원
양재원으로 해가지고 손을 네. 잡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TK를 밀어주는 이런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네. 그냥 이미지가 좋아 보이는 이철규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다면 그분이 될 것 같아요. 이철규 의원하고 비슷하게 친윤이다, 찐윤이다.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은 뭐 예. 양두구육 때 뭐 내가 개냐 이래가지고 네. 상당히 그 국민들한테 좀 왜 저러실까 이런 예. 얘기까지 많이 들으셨는데 추경호 의원은 그런 실수는 없는 분이거든요. 아. 굉장히 조용조용하면서 뒤에서 좀 마크 조정을 이분이 좀 하시는 이런 스타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저는 추경호 의원이 찐윤 중에 찐윤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표를 받아서 원내대표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미지가 좋아 보이는 이철규라고 저는 추경호 의원을 생각하고요. 그렇다면은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됐을 때 무슨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추경호 의원도 저는 뭐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의원이 당선될 거고 또 다른 의미의 이철규 의원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낙점하는 인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해당 안 된 누가 오더라도 예. 많은 시민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계속 여태까지 우리가 2년 동안 본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없는데 우리가 딱 처음 등장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과하다고 얘기할 수라도 있는데 네. 이미 보여준 게 있고 심지어 총선을 참패한 후에도 뭐 인선하는 거 보면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하겠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냥 소통의 문제 정도로 보니까 본질을 전혀 모르고 바꿀 생각도 없고 왜 심판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경선 얘기를 하는데 한 명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 우리 황 이사님 보시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지금 뭐 만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총선 함께 했던 사람들. 어떤 식으로든지 복귀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그 위원장? 각을 재고 있는 타임인 것 아, 같아요. 각을 재고 있다. 대통령이 전하면 아프다고 하는데 네. 3일에 뭐 당직자들하고 또 뭐 얘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홍준표 시장이나 뭐 오세훈 시장도 열심히 비판을 하고 있던데 네.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귀가 되는 겁니까? 근데 뭐 한동훈 위원장 스스로는 총선 대패 책임을 망각하고 빨리 복귀하고 싶어가지고 아마 지금 몸이 좀 들썩들썩 할 겁니다. 아. 게다가 이제 홍준표 시장이 매일 1일 한 모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긁기 때문에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굉장히 좀 나오고 싶은 의지는 강해 네. 보인다. 근데 네. 이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근본적으로 이분도 정치적 자질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력이 없고 아하. 뭐 이번에 뭐 사무처 당뇨들 만난 거 가지고 당대표 되고 정치 잘하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그거는 뭐 인연들에 대한 보답 내지는 격려의 의미지 무슨 그분들하고 정치를 어떻게 같이 합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의미가 없는 행동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두 가지의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데 뭐 본인에 대한 검증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네. 첫 번째는 일단 대통령이 누구를 만들 힘은 없지만은 누군가를 떨어뜨릴 힘은 아직 가지고 있어요. 컷시킬 수는 있다. 그래서 전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 안 될 것 같다는 거고 두 번째는 워낙 지금 한동훈 대세론으로 그 여론조사상으로는 꽤 높게 나오고 그렇죠. 있는 건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오세훈, 뭐 내지는 뭐 경남 쪽의 김태호 이제 이런 분들의 집중 포위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일대다로 싸우는 이런 구도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공력, 내공을 가지고 이걸 돌파를 해내야 되는데 이분은 누가 안 때려도 스스로 자멸하는 그 아주 수준 낮은 정치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껏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총선도 2조 심판론 노래를 부르다가 다 망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은 출마는 가능하나 저는 출마해도 100% 떨어진다라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있고 홍준표, 뭐 오세훈 등등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공력을 이기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덧붙여서 뭐 네. 전효옥 씨 같은 경우에도 전효옥, 저 되게 예. 재밌게 보고 있는데 예. 적이 한둘이 아니에요. 네, 지금 분명히 그 전효옥 씨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뭐 BTS급 정치 아이돌 얘기를 하면서 엄청 뛰었었어요. 맞습니다. 예. 분명히 그랬었는데 예. 갑자기 그 밥 안 먹다니까 연예인병 걸렸다고. 네. 최근에 또 한 윤석열 3, 한동훈 7 정도의 잘못이 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한동훈 씨가 약간 너무 자의식 과잉이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이제 다른 유튜버들도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좀 지키는 쪽으로 가는 쪽이 우세하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씨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본인의 그 우군들을 많이 넓혀가야 되는데 네. 그걸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총선 때도 자기 옆 후보를 치면서 셀카를 찍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확실히 대통령하고 두 사람은 너무 이제 각이 좀 커진 겁니까? 근데 뭐 이제 거의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는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이제 보수가 갖고 오던 그 약간 문화적인 습성이 있거든요. 네. 뭐냐면은 누군가 하나가 두드러 맞잖아요.
그러면은 동시에 다 달려 들어가지고 때리는 네.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선봉장이 누굽니까? 예를 들어 과거에 이준석 대표 쫓아낼 때 배현진 의원이 먼저 때리기 시작하니까 우르르 달려 들어가지고 때리잖아요. 네. 이번에도 홍준표 시장이 총대 메고 때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모두가 다 하루에 한마디씩 할 겁니다. 이제 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그러다 네. 보면은 이거를 버텨낼 재간이 없다. 네, 저는 그럴 정치적 자산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 자산도 없고 이제껏 선거할 때 보니까 그 정도 어떤 내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약해 보인다라고 두 분.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은 3%였다가 기적을 네. 만들어서 후보가 되고 그러셨잖아요. 예. 뭔가 이렇게 달변 내지는 연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 이번에 연설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네. 이분은 어디 뭐 배워서 될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좀 그 부족해 보입니까 그런 게? 아니 그 연설을 한번 좀 보시면요, 저는 그 챗GPT가 네. 그대로 갖다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연설의 공력도 누가 써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써줬다 그러면 그 참고 바꿔야 되고요. 본인이 썼다 그러면 이건 뭐 정말 정치하기는 매우 난망하다, 어렵다라고 봅니다. 정치인이라면 대중 그 연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저도 사실은 이걸 이렇게 보면 확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좀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황교도 이사는 좀 잘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아니 이게 결국엔 말과 글이라는 네. 것도 어디서 시작되면 그 각자의 철학, 예. 가치, 비전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나 글이 좀 약하더라도 그래 이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게 우리들 마음을 얼마나 잘 대변하는지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얘기인지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판단하는데 그마저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말과 글만 잘하는 사람들도 이런 비판을 받거든요. 철학이 빈곤하면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뭐 대통령 못한다 이런 비판을 받는데 네. 다 부족한 거죠. 그래놓고 혼자 심취해 있는 게 전 너무 웃긴 거예요. 아. 거기다 지금 한동훈 스피치란 무슨 책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뭔 내용인지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예, 궁금합니다. 한번 사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이제 구성이 됐는데 주요 당직자가 좀 강경파로 채워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십니까, 황희도 이사님? 저도 뭐 평소에 당내 네. 자유, 뭐 다양성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온 입장에서 뭐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 시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화나 타협이나 네. 협치가 가능한 대상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어차피 우리가 다들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저는 뭐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계속 하는 말이 법사위 운영이 꼭 확보하겠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22대 원구성부터 강하게 강대강 대치가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네. 가까운 사이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경선도 아니고 그냥 추대식으로 추대식이죠. 돼버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내 민주주의는 더 약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원내 의원들이 똘똘 뭉칠 텐데 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견제에서는 효율적일 수는 있겠으나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누군가는 지적하고 고쳐야 될 텐데 아마 그게 가능할 것이냐. 저는 매우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회의적으로 보신다. 게다가 다양성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확장성인데 네. 민주당이 더 확장해가지고 더 많은 중도에 있는 시민들 곁으로 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저는 의문이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원구성이라든지 원내 전략에 있어서는 저는 뭐 상임위원장 민주당이 뭐 어느 정도 민의를 반영해서 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만은 네.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는 데에다가는 저는 힘을 마음껏 써도 된다고 봐요. 네. 근데 뭐 안타깝게도 지금 뭐 기사 나오는 거 보면은 민주당이 그동안 하려던 것들 뭐 처분적 법률을 통해서라도 지금 뭐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 다 위헌 소지가 있고 많은 분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민주당이 국민들이 부여한 힘을 착각하지 않고 제대로 쓸 때 쓰고 또 절제할 때는 절제해서 쓰는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지난 21대 그 국회에서 네. 민주당 내에 다양한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소위 뭐 조금박해라고 하는 네. 그 대표적인 목소리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민주당을 떠난 분도 꽤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에 따라서 뭐 시각에 따라서 오히려 그게 도움되고 확장성 있지 않냐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네. 결국엔 이번 총선 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지난번엔 이런 방식으로 해봤더니 상황이 별로 안 좋다. 네. 특히나 지금은 강대강 대치를 하고 거의 전쟁의 준하급으로 지금 사람들이 세게 붙는 상황이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자칫하면 되게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처럼 비춰질 수 있으니 일단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확실하게 힘을 몰아보고 네. 그걸로 이제 책임을 지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최상병 특검법
어떻게 될지 국민의힘 이탈 가능성이 있는지 그거 한번 두 분 다 한번 짚어주십시오. 저는 뭐 이탈의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있다고 보시군요. 보고요. 왜냐하면 21대 국회에서 지금 재의결을 하다 보면 예. 출석 의원의 3분의 2라는 요건도 그렇고요. 또 무기명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안에서도 뭐 정권이 두렵거나 소신의 목소리를 냈을 때 당내에서 린치를 당하니까 네. 그래서 본인의 이름 걸고는 표결을 못했지만은 이분들이 이제 재의결에 들어와서는 저는 최수근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표, 이거 저는 이탈표나 반란표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소신표나 정의표라고 좀 부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소신과 정의표에 대해서 양심의 소리에 저는 귀 기울이는 의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낙천낙선된 사람들 꽤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본회의에 안 올 가능성도 있고 아하. 오더라도 본인의 소신대로 저는 표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과가 거부권 행사했을 때 재의결돼서 통과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황희도 이사님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26명이 안 오거나 그렇죠. 아니면 17명이 이제 아까 다 말씀하신 소신표로 와가지고 하냐. 소신표 던져야 됩니다. 요게 이제 쟁점이 된 것 네. 같은데 아마 안 오면은 네. 사실 속내가 좀 이제 보이잖아요. 왜냐면 네네. 안 온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니까. 네. 그럼 이제 본인 각자의 그 정치적 미래를 봤을 때 안 오긴 쉽지 않을 수 있겠다. 네. 그럼 이제 와가지고 여기서 소신표를 던지냐 아니면 그냥 결국 또 빨려가냐 요 차이일 텐데 네. 무기명이다 보니까 뭐 물론 소신표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17명을 이번에 넘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우려하는 그 시선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두 분 다 정말 만에 하나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국회 의사당 1번 출구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황희도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매주 수요일 날 만나 뵙던 분인데요. 오늘은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자, 요일은 달랐지만 오늘도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마다 쉬어가지고 네, 보고 지난주도 싶었는데. 안 하더니 다음 주도 또 쉬잖아요. 예, 그래서 화요일 날. 오늘 제가 아니 원래 이번 주 수요일에 안 쉬는데 저를 바꿔가지고 네. 오늘 차가 많이 막혔습니다. 수요일마다 오늘 또 연휴 끝나고 첫날이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차가 막히더라고요. 저도 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던데. 그러니까 그냥 수요일 하는 거 다음 주로 화요일로 또 바꾸세요. 네, 그거는 제가 한번 고려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작진한테 압박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나오게 해달라고. 지금 다들 기대합니다. 랩진봉. 예, 예. 네, 최 교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갱상도 친구님께서 또 미스터 바람제비님께서 글도 주셨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지난주 한 주 동안 좀 정치 이슈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거. 아니 지난주 한 주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네. 최상병 특검법도 물론 통과. 물론 뭐 아직 그건 최상병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 김준표 의장이 그렇게 많이 비판을 받으시더니 결국 이제 통과를 시켰다. 네. 그런 점에서는 뭐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 혹시나 김진표 의장이 음.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한 걸까요? 아니면 아니요. 여론의 압박 압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분이 그럴 뿐이에요? 그건 모르죠 저는.
맨날 합의해오라 그러고 아하. 합의 뭔 놈의 합의야? 그러면 예. 국회 의석을 그렇게 준 건 국민의 민의인데 민의대로 하면 되지 뭘 합의를 맨날 해요. 그리고 합의를 시도했는데 안 네.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 예를 들면 처음부터 아예 얘기도 안 하고서 그렇게 추진하면 민주당이 나쁜 거지. 근데 해달라고 몇 번을 요청, 이거 패스트 트랙에 올려놓은 거예요. 네. 합의를 안 해줘가지고 패스트 트랙에 올려놨으면 당연히 그건 통과를 시켜야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워낙 합의를 안 해주니까 패스트 트랙 올려가지고 거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뭔 또 합의를 해요? 뭔 놈이 합의를 이렇게 좋아해? 그런 기준으로 예. 다음 국회의장은 네. 좀 어떤 분이 반대로 하는 사람을 하면 되지. 정반대로 정반대로. 김진표 의장하고 정반대로 하면 좋겠어요. 이번에 김진표 의장은 그 말 하더라고요. 국회의장이 그 중립을 잃어버리면 되냐. 그놈의 중립 같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중립이라 함은 네. 민의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당연히 합의를 해오기에 요구를 해야죠. 네. 여야 간의 갈등이 있고 이러면 가능한 합의를 추론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무슨 발목 잡듯이 발목 잡고 계속 합의를 안 해주고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소수 정당인 여당이 예. 발목 잡고 끝까지 버티면서 안 해주면 거 아무것도 안 할 겁니까 국회가 일을? 그럼 국민들에게 표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정책 내놓고 공약 내놓고 이렇게 해서 당선된 사람들 그 숫자를 만들어준 건 국민의 민의잖아요. 네. 그 민의가 반하는 행동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합의를 유도하려고 노력은 해야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목 잡고 끝까지 합의를 안 해주면 그때는 민의대로 하는 겁니다. 민의대로 해야 된다.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속 그래도 합의해오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잖아요. 된다. 그게 뭔 중립이에요. 이상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저희 토마토에서도 그런 조사를 예. 했지만 국회의장으로서 누가 좋느냐 예. 하니까 추미애 높게 당선자가 나오죠. 많이 높게 나오는 게 예. 뭐 그런 국민의 뜻이 좀 반영됐다고 봐야 됩니까? 당연하죠. 그냥 국민들이 볼 때 답답한 거예요. 아니 행정부가 저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네. 자기 맘대로 하고 있으니 입법부가 이제 제대로 국정 운영에 좀 적극적으로 해봐라. 입법 권력 우리가 민주당한테 밀어줄 테니까 네. 민주당이 그럼 주도권을 쥐고서 행정부의 견제 세력의 역할도 하고 행정부가 못하는 입법부가 법을 통해서 하라. 네. 이런 민의를 반영해 준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되지. 뭘 그대로 그렇게 하면 눈치를 봐. 화가 많이 나 화납니다. 있습니다. 화가 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대 개원되면 또 국회의장 어떻게 될지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우리 최준 교수님하고는 언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눈에 띄는 이야기. 우리 한국의 언론 자유지수 1년 만에 47위에서 62위로 떨어졌는데 이거는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네. 우리가 15단계가 떨어졌어요. 1년 네. 만에. 15단계. 아하. 근데 이게요. 작년 기준이에요. 올해 네. 기준은 포함도 안 됐어. 근데 올해는 뭐가 있었어요? 황상무 전 수석의 회칼. 그 발에 있었으면 더 떨어졌을 거예요. 떨어졌을 그거 것이다. 지금 포함 안 된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봐서도 이렇게 15단계가 1년 만에 떨어진다는 건요. 얼마나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탄압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저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네. 국경 없는 기자회라고 이게 전 세계적 단체거든요. 매년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전 세계 한 180여 개 나라에 대해서 언론 자유지수를 쭉 보는데 이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최고인 31위까지 올라갔었어요. 31위까지 갔는데, 180에서. 예. 근데 이명박 정부 때 69위로 하락을 했고요. 아하. 그리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70위로 하락을 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도 지금 189위 중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진 다시 거네요. 떨어진 거예요. 아. 근데 1년 사이에 15단계가 떨어졌다는 것은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네. 아니 떨어진 게 무슨 뭐 아니 좋아요. 예를 들면 전 못해가지고 5단계, 6단계 모르겠어요. 15단계가 떨어집니까?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1년 네. 만에. 그만큼 방심이 방통위를 통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언론의 자유 압수수색하고 언론인들 압수수색을 그냥 늘상 하잖아요.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전에 박지원 변호사 잘 아시겠지만 언론사 압수수색 함부로 못했어요. 네. 지난번에 채널A 사건 한동훈 지금 전 비대위원장 그 휴대전화 비밀번호 안 푼 것과 연관된 네. 채널A 사건 있잖아요. 예. 그때 압수수색하러 가서 했습니까? 못했어요. 기자들이 막아서 못했어요. 이미 제출 네. 방식, 이미 제출. 근데 요즘은요 압수수색을 그냥 막 해, 막. 압수수색이 무슨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듯이 해. 밥 먹듯이 하고 있다. 그리고 기자들 집에 가가지고 막 압수수색하고 아하. 휴대전화 압수수색하고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말이 안 안 되죠.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났을 것이다. 당연하죠. 자,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이걸 했는데 예. 조흠, 뭐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 그룹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작년까지 저희가 양호였어요, 우리나라가. 양호였죠. 네. 이제는 문제 있음으로 이제 한 단계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났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네.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탄압하는 행태가 늘상 일상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네. 압수수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언론인들의 압수수색은 최소한 줄어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김만배 신앙림 씨 관련된 사건도 네. 그래요. 거기서 문제를 삼은 게 커피 안 타줬다고. 커피 타준 말이 잘못된 말이니까 그게 다 잘못됐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녹취록에 있는 내용들 중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봐야 될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커피 타준 게 사실이 아니라고 커피 타준 말 하나, 그거 잘못된 말 때문에 그 전체를 다 부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압수수색을 다 해.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BC 기자 집에까지 가서 속옷도 만지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옷장에 들어있는 거, 그걸 그냥 손으로, 그냥 기자가 그랬대요. 제발 장갑이라도 끼고 하라고 압수수색을 하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게 행동하고. 아니, 그리고 언론사들을 압수해가지고, 언론사는요, 편집국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네. 기사화되지 않은 것이지만 미리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해서 그와 관련해서 기사를 쓸 때 사용하는 그런 정보 수집 그렇죠. 절차들도 있어요. 예. 그런 것까지 다 압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집국은 최소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압수수색을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언론 자유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네.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 좋게 떨어지고 문제 있음 결론도 난 것 같은데 이게 심각한 사안인데 MBC하고 JTBC만 이걸 보도했고 나머지는 지금 메인 뉴스에 다루질 않아서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저는 안 했다고 봐요. 일부러 안 한 것이다. 왜냐하면 정권 눈치 보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KBS가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KBS는 공영방송 아닙니까? 예. 국민이 내는 수십 년으로 운영되는 방송사잖아요. 그런데 그 방송사에서 우리나라 언론의 이런 자유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걸 보도를 해야죠. 네. 근데 왜 메인 뉴스에 보도를 안 해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건 이게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언론 자유지수가 떨어졌다고 하는 건 책임이 네.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정부가 언론을 탄압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니까 그 치부를 드러내는 걸 싫어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이슈를 보도를 안 합니까? 그것도 15단계나 떨어졌는데 이러면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엄청나게 억압을 당하고 있고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국제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건데 예. 이런 보도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안 한다? 메인 뉴스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뉴스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정권의 눈치 보는 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눈치를 보기 때문에 메인 뉴스에 다루지 않았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자 그럼 지금이라도 좀 보도가 좀 돼야 되겠네요. 당연히 해야죠. 근데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지금 하는 저희가 이 내용도 보도를 하지만 KBS나 이런 주요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것을 저희가 보도를 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MBC, JTBC 빼고는 아무데도 보도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메인 뉴스에서 자, 그런 얘기까지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이 방심이나 선방심이 이런 것들이 저도 뭐 선방심이 때문에 예. YTN 라디오 네. 본인이 불려간 건 아니잖아요. 제작진이 불려간. 사실 제가 가고 싶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가서 좀 해명도 좀 하고 싶었는데 네. 제작진들이 너무 고생을 했던 가서 또 기억들이 나는데. 파주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뭐 봐달라 할 때는 봐달라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예. 어쨌든 간에 그 방심이나 선방심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5월 10일 맞아요. 거기 끝나고 한시적으로 하는가요? 방심이 선방심이가 좀 너무 좀 무리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당연히 거죠?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특정 언론사에 이렇게 많은 법정제를 네. 내리는 사례가 없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 기간 동안만 활동을 하는 겁니다. 네. 지난번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법정제를 내는 게 2건밖에 없었어요. 전체가. 전체 두 건인데 예. 지금은 20건, 10배가 돼요. YTN 라디오 저 한 방송이 두 건이에요. 법정제재 큰 거. MBC 열 몇 건이에요. 열몇 건이고. 그러니까 이게 예. 특정 방, 특히 MBC만을 집중적으로 그러냐. 열 네. 몇 건을 제가 기억 17건인가 막 그런 것 같은데 네. 이 건수를 이렇게 많이 내렸다고 하는 건요. 이거는 정말 특정 언론사를 타겟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네. 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법정 제재가 내려집니까? 그러면 이렇게 막 심의를 해버리면요. 언론들이 보도를 못 해요. 네. 아니 심지어 제재받은 것 중에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해서 여사 안 붙였다고 제재받은 네. 것도 있었고 네. 날씨 보도하면서 일자 그거 예. 파란색 일자 그것 때문에 또 제재를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박지원 변호사 진행한 것도 양쪽은 다 들어서 들었잖아. 네.
근데 뭐 편파적이었어요, 그게? 전 아니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그걸 제재를 해버리고. 예, 맞습니다. 이러면 방송 못해요. 방송 못하죠. 눈치 봐서 어떻게 또 이러다가 또 당하는 거 아니야? 또 제재 받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스스로 자체 검열을 하게 돼. 예. 자체 검열을. 그러면 언론사들이 자유롭게 정권에 대한 비판, 견제를 할 수 있겠어요. 언론의 원래 사명이 정치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에요. 네. 그 사명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언론 자유지수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요 코바코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항공방송광고진흥공사인데요. 이 코바코라고 약칭하고 있는데 200만 사장인데 임기가 아직 6개월 남았는데 예. 돌연 사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임의 길로 몰아넣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물론 사실관계는 모르겠어요. 네. 이게 언론의 보도 내용이고요. 200만 사장께서 6개월 정도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네. 3년 임기인데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 됐거든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 돼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까지 넘어왔는데 갑자기 본인이 돌연 사임을 하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사임을 하셔가지고. 예. 왜냐하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면 보통 이따가 끝내잖아요. 6개월 남았는데 뭐 사임을 하겠어요. 그 사실. 6개월이면 그냥 시간 지나면 뭐 네. 끝나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코바코 노조에서도 예.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게 아. 이 방통위 압박이 아니면 방통위 산하기관이에요. 예. 코바코가. 예.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압박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사실관계 모르겠습니다. 방통위가 압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다만 코바코 노조에서는 그 문제를 제기를 했고 네.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관계 제가 모르겠지만 갑자기 6개월을 앞두고 사임하는 건 좀 특이한 상황이다. 네. 이건 일반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그리고 또 정권 바뀌고 바로 사임했으면 모르지만 정권 바뀌고 2년이나 2년이 지났잖아요. 지났는데. 지난 상황이에요. 예. 근데 갑자기 사임을 하니까 조금 뜬금없다. 그래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코바코 노조도 그렇고 언론사들도 이게 혹시나 방통위에서 압박을 가한 게 아니냐. 왜냐면 자리를 또 누군가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는 기재부가 100%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총회 하면 기재부만 와. 기재부 와서 거기서 결정해요. 임명해버릴 수 있네요. 임명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견제 세력 주식을 박지훈이 주식을 100% 갖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제가 거잖아요.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그건 제 임명하든 거니까요. 말든 예, 제 거니까. 아무도 견제를 못해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정권 입맛에 아. 맞는 사람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지금 코바코 비상임 이사에 음.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이 임명이 됐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지환 전 국장 예전에 KBS 있을 때 국정농단 사건 보도해야 한다는 그 취재 기자 요구를 묵살해서 비판을 받은 인물인데 이번 임명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공사잖아요, 공사. 네. 공사는 정치적으로 좀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분들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재부가 100%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상임 이사 선출도 이사 임명도 기재부의 결정에 따라서 다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관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정권 바뀌고 나면 이제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이사로 가는 경우가 많고 네. 그 이사회에서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이건 물론 이사 중에 예를 들면 비상임 이사가 5명 정도 있는데 그 비상임 이사 중에 2명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외부에 있는 자문위원들이 들어와요. 네. 그래가지고 임원 추천위를 만들어서 거기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새로운 이사도 선임을 하고 그다음에 사장 선임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외부에 오신 분들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 예를 들면 박지훈 변호사도 예를 들어서 어디 심사를 간다. 네. 그러면 딱 가서 눈치를 보잖아요 일단. 안 네, 보십니까? 전 눈치 잘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럼 네. 예를 들면 내부에 있는 분들이 이번에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네. 크게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동의해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내부에 예. 있는 이사들이 결정권을 좀 많이 이렇게 발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비상임 이사가 만약에 친정부적인 사람이 들어오면 네. 사장 선임 과정에도 그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또 자기가 들어오니 또 다른 이사를 선임할 때도 이 사람들이 임원 추천에 들어가니까 그 임원 추천에 들어가서 상임이사 선임하는 과정에 이분들이 활동을 해요. 또 상임이사라 하면 전무, 뭐 본부장 이런 분들은 상임이사거든요. 예. 비상임이사는 그냥 이제 회의만 들어오시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의 임명 과정에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 인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친정부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코바코 같은 경우는 뭐 광고를 정부 광고 같은 걸 공영방송 광고 뭐 판매를 하는데 예. 이게 사실 공정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의 측근이나 이렇게 보훈 인사로 사장이 임명되거나 이사가 임명된다 그러면 우려되는 점이 없을까요? 우려되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코바코가 정부 광고를 대행해서 판매하진 않아요. 네. 정부 광고를 대행해서 판매하는 것은 언론진흥재단이고요. 코바코는 뭘 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KBS, MBC, SBS 빼고 KBS, MBC, EBS 그다음에 있죠. EBS도 광고가 근데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EBS는 그리고 이제 그 종교 방송 이런 네, 종교 방송. 방송들의 예, 예. 방송 판매업을 대행을 해요. 대행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일정 부분 특정 언론사에 약간의 뭐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죠. 네. 그게 첫 번째 문제라고 볼 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뭘 공익 광고를 만들어요. 공익 광고 아시죠? 네. 공익 광고 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협의회에서 공익 광고를 제작을 하는데 공익 광고의 제작의 내용도 결정이 돼요. 아하.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코바코가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만약의 경우에요 친정부적인 성의 공익 광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정권 홍보적인 공익 광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바코 같은 게 지금은 물론 뭐 운영이 그렇게 잘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유튜브나 이런 그 인터넷 쪽으로 광고들이 많이 넘어가서 방송 광고 시장이 조금 쪼그라들었어요.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을 예, 겪고 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광고의 수익금 일부를 이제 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게 되면 특정 언론사에게 좀 더 많은 광고, 예를 들면 좀 광고 갈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의 경우에 정권의 압박이 들어오면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결국 지배구조 말씀도 하셨습니다. 기재부가 100% 가지고 있고 또 비상임이사, 상임이사, 임명관도 가지고 있는데 이 지배구조도 바꿔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바꾸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물론 공사기 때문에 그렇긴 네. 하지만 일단 문제가 뭐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방송 광고 시장에 방송 광고를 판매하는 게 두 축이에요. 하나는 이 코바코, 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고 하나는 미디어 크리에이티브라고 해서 SBS가 주식의 40%를 갖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미디어 랩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여러분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미디어 랩이 네. 뭐 하는 곳이냐면 방송 광고를 판매를 대행하는 곳이에요. 근데 SBS가 대주주인 이 40%를 갖고 있는 미디어 크리에이티브는 네. 주로 상업 방송들. 네. 예를 들면 SBS를 포함해서 민영 방송들 있잖아요. 지역에. 광주 방송, 청주 방송, 제주 방송 뭐 이런 방송사들. 네. G1. 뭐 그다음에 KNN. 아시죠? 대구는 TBC. TBC. 예. 이런 방송사들의 광고를 대행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코바코는 공영 방송사들. 아까 KBS, MBC, 그다음에 종교 방송 네. 이런 데를 해요. EBS도 하고. 그래서 이게 나눠져 있는데 이 미디어 크리에이티브는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네. 근데 코바코는 정부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것도 조금 민간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좀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네. 그래야 일방적으로 기재부가 마음대로 사람을 임명하고 또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식의 일부를 다른 쪽으로 양도할 그런 필요들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심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말 많았던 방심위의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일입니다. 통신심의 소위회가 열렸는데 회의록 일부가 소실이 된 건데요. 예. 한숨을 쉬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거? 말이 됩니까? 아니 예. 녹음기 2대가 있었대요. 녹음기에 있었는데. 녹취를 왜냐하면 예. 이제 그 속기사들이 현장에서 속기를 하지만 네. 또 혹시 놓칠지 모르니까 녹음기를 운영한다는 건 2대가 다 고장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속기사가 물론 모든 말을 다 쓸 수가 없으니까 60% 정도만 뭐 60%가 소실이 됐다고 그랬나? 아무튼 몇 퍼센트 모르겠는데요. 네. 한 반 정도가 소실됐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 말은 뭐냐면 속기사가 다 못 치는 부분을 녹음을 해서 나중에 그걸 들으면서 다시 이제 보완을 하는 건데 네. 그 녹음기 2대가 다 고장이 나가지고 결국 속기를 다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례적이죠.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속기 하는 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국회도 있고 예를 들면 법원도 있고 다 속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법원에서 만약에 박지원 변호사 재판하러 갔는데 속기가 안 됐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하기 어렵죠. 사실.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속기 안 될 리가 뭐 한꺼번에 있겠습니까? 2대가 또 고장 난 것도 좀 이례적이에요. 예. 그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 규칙 8조에 따르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개요와 발언 내용을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네. 이 법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법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네. 기계적으로 정말 결함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우리가 이게 내가 나누겠지만 통신소에서 그날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더 의심이 생기는 거야. 요게 그거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관련된 내용 시사 유튜브 채널 요거 접속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뭐 조선일보라든지 문화일보 유튜브 콘텐츠가 포함이 됐는데
유튜브 콘텐츠도 검열한다. 그렇죠. 이런 논란 의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다뤘던 내용이 바로 이 이것 내용이었으니까 때문에 더 그런 거 의심이 아니냐. 되는 거예요. 아. 일부러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예.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아하. 확인은 안 된 거지만요. 네. 왜 문제냐면요. 유튜브는 원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방송은요 심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네. 그럼 법을 먼저 바꿔야 돼 심의를 하려면 법이 못하게 돼 있는 거를 그러니까 방송사 허가받은 방송사들 예를 들면 케이블 방송사 그다음에 공중파 방송사 이런 방송사만 심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유튜브에 대해서 심의를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날 회의가 그런 내용이에요. 네. 논란도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근데 그것만 쏙 빼는 이유가 결국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봐 일부러 뺀 거 아니냐 이런 속기록에서 비난이죠. 뺀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예.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속기록이 빠진 부분이 물론 기계적 결함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의심이 더 커지는 이유는 그날 다뤘던 이슈가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범위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논란이 돼서 혹시나 뺀 거 아니냐 이런 아하. 의심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 방심위 규제가 너무 늘어나니까 이번에 영수회담 때 이재명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정작 잘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새벽 5시에 신문 예. 본다면서요.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나요? 예전에 얘기했습니다. 예. 본인이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네. 모든 신문을 다 보신다고 얘기 들으지 않으셨나요? 들었어요, 저도. 예. 예전에 도스핑 할 때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겁니까? 뭐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럼 신문을 안 보든 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잘 모른다. 모른다. 이게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언론에서 이 문제를 얼마나 다뤘습니까? 언론 문제, 언론 장악의 문제, 방송 장악의 문제 한두 번 나왔습니까? 네. 이슈가 된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는요. 진짜 뉴스를 안 보시는 거야. 또 하나 문제는 뭐냐? 그럼 네. 뉴스가 안 보든 두 번째 뭐냐면요. 심기 경호하는 거예요? 그럼 보좌진들이 보고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를 안 하고 있다. 그렇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네. 본인이 언론을 잘 안 보니까 뉴스를 안 보니까 모르실 수도 있고 네. 두 번째는 보좌진이 윤석열 대통령이 기분 나쁜 얘기는 아예 보고를 안 하는 거지. 심기 경호에서. 심기 경호 때문에. 방송 대통령님 우리 정부가 예를 들면 네. 이렇게 보고하는 거지. 언론 탄압하고 있답니다. 예. 막 이럴 거 아니야.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예. 그럴까봐 무서워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경로한다는 그러면 보고가 둘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아니겠나? 의심이 아하. 들지 않습니까? 예. 물론 저는 의심이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뭐 확정된 건 아니고 확정은 의심이 모르죠. 든다. 알 수가 없죠. 자, 그럼에도 이번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십니다. 5월 9일 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요 기자회견하면서 뭐 나올 예. 게 있을까? 첫째는 처음에 영상으로 녹화한 걸 먼저 트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질의응답을 받는데 질의응답도 질문하는 사람을 누가 지정한 줄 아세요? 대변인이 합니다. 근데 뭐라고 앞에 달려 있냐면 언론사 배분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뭐 진보 언론, 보수 언론 이렇게 하겠지. 근데 절대적으로 보수 언론이 많잖아요. 네. 숫자로 보면. 그럼 이제 네. 지명권을 갖고 있는 사람 대변인이에요. 대변인이 그럼 몇 명에 대해서 1시간 정도 한다고 하는데 질문권을 몇 번을 줄지도 모르겠고요. 추가 질문권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막 손들 거 아니에요. 예. 저요저요 하고. 할 그중에 말 선택은 건데. 대변인이 하는 거고. 예. 그 대변인이 누군가에게 예를 들면 미리 마음에 정해놓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숫자가. 두 번째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럴 왜냐하면 것이다. 답변을 예. 듣고 그 답변이 충실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네.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예를 들면 질문을 A라고 했는데 답변을 그냥 뭐 B라고 답변할 수도 있잖아. 딴 네. 얘기 막 해버리고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경우 예. 그러면 전곡을 찔러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나올 내용은 없다. 예전에 했던 내용 그대로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에서 이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소상하게 직접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뭐 특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좀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질문이 나올 수는 있다고 네. 봐요. 근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답변을 하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러겠지. 끝나고 나면 대통령실에서 그 말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해석이 뭐라고 아시잖아요. 뒤에서도 해석해 준다. 늘 해석하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압니다. 이 정부의 맞습니다. 특징이에요. 네. 사과를 안 했는데 사과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번에도 그럴 거라.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기자들이 막 꼬치꼬치 그래도 한두 개씩 질문한다면 뭔가 그래도 의미 있는 기자회견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대를 하지 마세요. 기대가 높으면 실망이 커요. 예. 실망이 크지 않으려면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네. 자, 조금 KBS 그때 그 대담한 거 보셨죠? KBS 대담. 네. 근데 뭐 조금 박절했어요. 많이. 예. 박절하지 못해서. 예. 아유, 진짜 박절
예. 뭔 소리입니까? 예, 예. 그리고요, 조그만 조그만 명품백이라 그랬나? 뭐 그 기자가 그렇게 질문해. 조그만 파우치입니다. 파우치. 예, 예.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대체? 기자가 그렇게 진짜.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기자들이 나올까봐 심히 걱정되고요. 네. 두 번째는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만약에 우리 최진무 교수님이 그 자리에 가서 기자로서 기자가 돼서 질문한다면 어떤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까? 저는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 본인이 네. 예전에 예. 예전에 그 뭐죠 어디 여주지천장인가 거기 그렇죠. 가 있었잖아요. 예.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계급에 그때 윤석열 검사라면 아.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에 대해서 뭐라고 질문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질문 하나 예리한데요. 예리하죠? 예리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어떻게 답할지만 이런 질문이 나오면 그때 윤석열, 그때 예. 검사 윤석열이 네.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한테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질문하겠습니까? 사람한테 충성 안 하고 아하. 그런다잖아요. 예. 권력에 대응하고. 음흠. 근데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난번에 그랬잖아. 누가 특검을 거부합니까? 죄 지은 자가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범인이 거부한다. 범인이 이렇게 거부한다고 얘기를 그랬나요? 했었죠. 제지한자 범. 네. 알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을 그 기자회견장에 좀 안 들여보낼 것 같아요. 보내면 좋겠다 안 이 생각도 들여보낼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원한 말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 방송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뉴스 인사 프라임 서초의 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재밌고 은밀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자, 가입하시고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 못하신 분들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뉴스 인사 프라임 매주 화요일 코너는 서초의 봄 시간입니다. 검찰공화국의 심장부 서초동에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 검찰 관찰 시사 토크죠.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김건희 여사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2일인가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 둘러싼 명품 가방 그 수수 의혹 사건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전담 수사팀도 꾸린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대 기자님부터 네. 어떻게 이거 보고 계십니까? 일단 요게 5월 2일 날뭐 검찰총장과 맞습니다. 중앙지검장이 항상 주례 보고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시를 했다는데 네. 이게 지금 고발된 지 5개월 가까이 지났잖아요. 근데 지검에서 전담 수사팀을 갑자기 왜 이원석 총장이 임기가 이제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왜 지검에서 이렇게 하냐는 의문이 하나 들고요. 또 한 가지 추가 의문은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 아하. 아니면은 특검이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네. 이제 지금 최상병 특검이 이제 뭐 통과를 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특검은 보나마나 쌍특검 22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발의될 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비롯한 쌍특검이 일단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들어오면은 그럼 검찰은 뭐 했냐는 비판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또 다른 관점은 지난번에도 그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가 송경호 검사장 경질설이 나오고 뭐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와중에 이 팀이 나온다는 게 그러면은 정말 그 검찰이 독자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은 용산과 교감하에 조율이 돼서 일어나는 거냐 아하. 요것도 좀 바라봐야 되겠죠. 아. 근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검찰이 저렇게 나섰는데 대통령실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 네. 근데 그동안에 야당이
김건희 여사 이 지금 디올백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하자 그러면은 그건 뭐 몰카 공작에 의한 네. 거라고 역공을 했잖아요. 네. 그랬는데 검찰이 수사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럼 사연 조율이 된 거겠구나. 조율된 것이다. 그럼 조율된 거면은 김건희 여사 문제가 일단은 어느 정도는 손대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왔다는 것도 하나 있겠고 검찰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검찰이 이대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주가 조작 사건을 손도 안 대고 넘어가면은 검찰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기소청으로 전락될 수밖에 예. 없는 운명을 맞이할 거다. 아하. 그러니까 조직적인 그런 역할. 그럼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제가 과거에 그 얼마 전 사건인데요. 예. 윤석열 검사가 이제 우리가 국민적인 관심사로 부각된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이죠. 여주지청장 시절. 예, 예. 국정원 댓글 사건이죠. 당시에 최동욱 검찰총장이 곽상도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걸어서 네. 야, 이 댓글 수사 해도 되겠냐? 의중을 타진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아하.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었죠. 최동욱 총장 찍혀나고 네. 윤석열 검사 좌천돼서 대구고검, 이 대전고검으로 밀려다녔잖아요. 예. 그럼 과연 이게 검찰의 의중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는 걸 가지고 이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짚어 주셨습니다. 우리 네. 대 기자님께서 네. 약간은 조율이 된 걸 수도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런 거라면 김건희 여사 소환도 가능한 같이 한번 말씀 좀 주십시오. 우리 저는 변호사님께서. 사실 사전에 약속이 됐다기보다는 네. 이완성 총장의 꿈틀, 이 총장 꿈틀 사건이 꿈틀이다. 오히려. 왜냐면은 본인이 총장에 있을 때 검찰이 지금 모습이 예. 저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볼까를 생각하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첫째는 최근에 검찰의 지금 장기 미제가 최다입니다. 네. 왜 최다이냐면은 그 전국의 에이스들을 다 민주당 뭐 의원들 수사하는 보내가지고. 사건으로 파견을 예. 가고 그래서 예. 이제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사건이 자꾸 그 검사들 손을 타게 되죠. 네. 그러면서 지체되고 이래서 장기 미제 건수가 사상 최다인 이때 그래서 조직에서도 여러 가지 비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장기 미제가 많다 보니까 고검 검사 그리고 중경단 검사들을 투입하려고 하는데 아니 인사들을 이렇게 해서 민주당 잡는 수사에서 인사는 특수부 검사들이 챙겨가는데 왜 네. 우리는 개고생을 해야 되느냐라면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 안 해서 이렇게 장기 미제가 적체된 게 아닌데 이런 내부에서 리더십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여러 가지 무리하게 수사를 하면서 그 이화영 경기부지사에서도 잡음이 났고 그리고 최근에 성남 FC 사건은 증인이 410명이잖아요. 이거 언제 끝납니까 그거? 그걸 한 길에 보통 한 사건의 증인을 최대 2명까지 2명 정도 부른다고 그러면 하면 일주일에 재판 매번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4년을 가게 4년 됩니다. 가야 돼요. 예. 만약에 2주 단위로 하면은 8년을 갑니다. 한 사람이 한 사건으로 8년 재판을 받고 그럼 만약 8년 이게 집중 심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매주 하는 거는 뭐 네. 구속 사건 같은 특정한 경우 그러면은 재판부가 몇 번을 받게 될까요? 예. 집중 심리 뭐 직접 심리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형사 절차가 파탄을 나는 거를 본인이 지켜봤고 그래서 검찰을 더 이상 정치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은 항상 필요에 의한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네. 목적지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미리 정해놓고 가리마를 타두고 가는 거란 네. 말입니다. 그럼 정말 정의로운 검찰이었으면은 도이치모터스 어떤 혐의가 있든 없든 불러서 규명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 총장의 꿈틀 사건이라고 봅니다. 두 분 조금 달리 보는데 아마 지금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생각이 청와대와 듭니다. 대검의 네. 긴장관계, 검찰의 긴장관계 약간의 속에 긴장관계. 예. 그러면 이게 소환도 하고 기소도 하고 그까지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이게 그 포인트는 일단은 전담 예. 수사팀까지 꾸렸으니까 소환도 안 하면은 그건 수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신용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소환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요 5개월짜리 지난 명품 디올백 가지고 소환을 했는데 요것만 가지고 끝낼 거냐. 한 가지 더 바라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명운이 달린 것은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네. 이 주가 조작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은 검찰은 지금까지 해온 야당에 대한 수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사실은 명분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공정한 검찰,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자면은
당연히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명품 디올백은 사실은 일단 드러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잖아요. 네. 이거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대통령은 또 재임 중 형사 소추권이 면제돼요. 기소할 사안이 아닌 겁니다. 네. 그러면 과연 이것만 갈 것인가? 이렇게 봐지는데 이것도 사실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대목이냐면은 그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가 뭐 과거 이제 선대부터 알던 관계라는 거, 양평과 같은 동양 출신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최재형 목사가 어떤 혜택을 받았냐면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네. 그런데 그날 밤에 150명은 참석하는 오부 요인, 재벌 총수, 그리고 해외 순방에 따라가는 150명만 참석하는 만찬에 또 초청을 받았어요. 네. 이거는 초청하는 사람은 공무에 관한 일입니다. 공무원이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럼 최재형 목사는 이 여기에 대한 대가로 샤넬 디올백이나 뭐 샤넬 이런 거 화장품 줬다. 세트, 예. 디올백 등을 준 거잖아요. 뇌물 그럼 있네요. 뇌물은 뭐 공직자가 아니니까 네. 뇌물은 안 돼. 알선수재가 알선수재죄 되는 같은 거. 알선이 되는 거잖아요. 대가성. 예. 예. 그럼 검찰이 과연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면은 그냥 봐주기 위해서 소환했다, 신용만 했다. 이거는 네. 검찰에 더한 비판이 쏟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주가 조작 이전에 이 사건 명품 디올백만 해도 청탁금지법 플러스 알선수재도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 수사 방식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민정수석,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했던 수사 방식인 거잖아요. 네. 나올 때까지 트는 방식. 네. 이게 검찰이 그동안에 항상 지탄받지만은 검찰 권력이 막대하다는 그 느낌을 주는 그 방식 그대로 아닙니까? 네. 그럼 이걸 그대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좀 더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김건희 여사 소환의 함수가 그냥 불기소하기 위한 명분인 쌓기일 수밖에 없는 일수만은 없는 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번 불렀으면은 주가 조작 한 번도 못 불렀는데 제대로 네. 불러서 수사해야 한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게 아까 부른 김에 말씀하신 수사해야 된다. 그게 이제 이 변호사 말씀하신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가면은 이원석 검찰총장 너 도대체 뭐했냐? 네. 이 비판. 그럼 검찰은 도대체 뭐하는 조직이냐? 그럼 권력은 수사 안 하고 야당만 반대 세력만 쫓는 기관이냐? 그럼 누구 뭐 때문에 존재하겠냐? 네. 이런 걸 막기 위한 것도 되겠지만은 일단은 의주고 첫 번째는 저는 조율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민정수석이 지금 오늘 좀 발표한다 그러죠? 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누군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법적 얘기를 좀 했는데 직무 연관성, 알선수재 같은 거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한 청탁금지법이 된다 그러면 배우자는 처벌 규정 없는 거고 또 그리고 이 대통령 소추 이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제로는 수사가 쉽진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전에 조율됐다는 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 이게 문제가 불거졌을 때 네. 그 대통령실에서 해명하기를 이거 국가기록물로 뭐 창고에 보관해뒀다. 그렇죠. 그러면 그 변명에 대한 절차가 됐는지를 먼저 압수수색을 했어야겠죠. 이제 정비하고 갖춰놓기 전에 먼저 압수수색을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기습적인 뭐 수사는 아닐 것 같다. 네. 어느 정도 사전 양해가 있었던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결국은 이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배우자가 받은 걸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만 문제. 이건 사실 좀 사소하잖아요. 네. 사소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뭐 수사를 전격적으로 했다. 우리 검찰이 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내세우기엔 좀 궁색하죠. 네. 조금 뭐 그 부분이 조금 해석이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네. 이 검찰총장의 내면으로는 굉장히 좀 부글부글하는 상황은 맞을 이원석 총장이 내면적으로 예. 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검찰이 그 유시춘 EBS 예. 이사장의 뭐 법인카드 부정 사용을 조사하고 있는데 어떤 것까지 조사하고 있냐면 EBS 이사장의 법인카드 한 달 한도가 얼마일까요? 뭐 얼마?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입니까? 100만 원인데 그 EBS에 출연하는 교사들을 네. 식사를 했는데 5인에게 15만 원이 한도인데 15만 3천 원을 썼다. 3천 원 넘어가쁘네요. 네, 3만 원. 이 3천 원이 뭐 누가 음료수를 하나 더 시켰을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3천 원, 그러니까 그 3천 원, 2천 원 이걸 끌어 모아서 뭐
끌어모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예, 거죠? 청탁금지법 예. 위반이라고 하니까 예. 이걸 조사를 한다고 하니 기가 네. 막힌 사람들이 그럼 이원석 검찰총장 동정표를 보고서 말입니다. 네. 이게 법무심의관실에 있을 때 농협 관계자들을 불러서 지금 총장 시절에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건 너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 무슨 돈으로 이걸 썼느냐? 이거 네. 법무부의 일이 검사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검사 일은 수사하고 그렇죠. 법무부는 여러 가지 그 교정이라든지 출입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 파견 간 거지 법무부에 있을 때 일을 인간관계가 검사로서의 일과 인간관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자기가 공격을 당하니까 이것도 반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적용하는 잣대 그리고 우리가 적용받는 잣대 이거에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딱 그 도마에 오르니까 화가 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군요. 일단은 뭐 검찰총장 임기는 2년입니다. 올해 9월이면 7월 정도로 지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2달 정도밖에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등 수사, 주요 수사 다 매듭 짓겠다라고 이현석 총장이 얘기를 좀 했는데 그래서 이게 조율을 한 건지 아니면 또 검찰을 좀 지키기 위한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그림이 있는 건지 네. 또 특검을 또 막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 22대 국회 열면 뭐 당연히 통과될 것 같다고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이걸 해석하기 더 올바를까요? 특검을 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요. 네. 수사가 제대로 안 돼서 특검을 하잖아요. 네. 네, 특검을 맞이하는 대상 검사들은 네. 자기가 어떻게 수사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야, 이건 참. 예, 그럼 자기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수처나 특검이 뭔가 갑자기 막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것 같잖아요. 네. 최상병도 나중에 좀 더 다루겠지만은 공수처가 사실은 한 7, 8개 시간이 꽤 흘렀는데 네. 그동안에는 뭔가 좀 미적거리다가 지금에서 갑자기 이제 뭐 유재현 이 법무관리관 부르고 네. 박정훈 뭐 부르고 다 지금 엊그제는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까지 불렀잖아요. 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검찰도 이 상태에서 특검을 맞이하면은 국민적 지탄을 받지 면치 못할 겁니다. 조직이. 그러면은 예. 뭔가를 했다는 거는 있어야 되거든요. 검찰이 특검이 다가오면은 검찰은 정말 열심히 수사합니다. 원칙대로. 다 지금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그런 관점도 있기 네.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저 움직이는 게 과연 조직적인 뭐 자기들만의 판단에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남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겠느냐? 네. 글쎄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을 검찰이 의견서에 낸 게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23억 가까이의 네. 수익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대목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안 쳐다보다가 해낼 수 있겠는가? 이게 좀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 의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 예. 특검 때문에 하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된다. 좀 전에 우리 대 기자님께서 민정실 얘기를 좀 했는데 네. 민정실 지금 부활을 알렸습니다. 이게 정치권에서는 가족들, 친인척 비리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비판을 좀 하고 있는데 민정실 얘기 좀 해보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실은 일단 그 민정수석실을 없앰으로써 네. 검찰 관련 그 사정기관과 관련된 위험을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되는 걸 이미 경험을 했을 거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도 이참에 문제가 됐고, 그렇죠. 그래서 방어할 것은 방어하고, 뭐 공격할 것은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사건 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네. 그런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푸시를 하고, 그거는 공격을 하는 건이 되겠죠. 그건 추진력을 얻을 수 있도록 푸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뭐 도이치모터스나 이 사건은 또 단도리를 하고, 네. 이 양자의 역할, 두 개 다 할 것이다. 양반면이 모두 필요하죠. 사실 민정수석실의 부재가 항상 건의하시는 예. 그분을 진노하게 한 첫 번째 사건이 그거였죠. 대구지검에서 그 안혜욱 한국 어린이 태권도 협회장에 맞습니다. 대한 그 구속영장, 명예훼손 영장이죠. 구속영장 예. 신청을 기각했죠. 예. 그 뒤로 공교롭게도 대구지검장, 대구지검 차장, 부장검사가 모두 한직에 물론 그것으로 교훈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이거 거가 조율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민정수석실 좀 네. 있어야 된다. 항상 그 사건의 추이를 바라보면서 필요할 때 개입해주는 이게 없으니까 이 사달이 네. 나는구나라고 저는 그때 그래서 절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정수석실을 새롭게 만드는 건데
김주현 전 차관 기수가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8기입니다. 김주현 전 차관이 지금 내정이 됐습니다. 같이 한번 민정수석실 부활하고 김주현 전 차관 낙점된 부분하고 한번 원래 짚어주십시오. 민정수석실이 청와대의 절반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 정도 그만큼 그 기능이 막중하다는 거고 왜 그러냐면 5대 권력기관 네.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뭐 이 5대 감사원까지 다 이걸 관장을 하는 조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민정수석이 어떻게 활동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민정수석이 제 기능을 다 하느냐,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에 따라서 그 정권의 명운이 갈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복원하겠다는 얘기는 윤 대통령은 검사를 하면서 민정수석의 과도한 개입, 관여로 인해서 아마 뭐 피해를 입었거나 뭔가 좀 안 좋은 인상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안 한 거단 말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김대중 정부 때도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었어요. 법무관리관실만 가다가 네. 1년 4개월 그때 옷노비 이후에 부활을 시켰죠. 네. 이것도 지금 폐지했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순기능도 있구나 하는 걸 느꼈을 수는 있는데 네.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본인의 소신에 의해서 공약에 의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가 새로 부활을 시키면은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설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뭐 발표하거나 내일 모레 기자회견을 하면서 밝힐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왜 부활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은 네. 결국은 다가오는 위기에 대한 그게 김건희 여사 특히 이 문제를 둘러싼 여기를 방어하기 위한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용산 로펌을 만들려는 게 아닌가. 용산 로펌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가족과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다가오는 이 문제에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대응 기관이 없잖아요. 네. 지금은 두 개 조직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비서실장 직속으로 돼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긴 하는데 그 기능이 민정수석이 관장하던 때와는 전혀 좀 제대로 못하고 네. 있잖아요. 그렇게 바라보고 그 김주현 지금 내정자로 알려진 네. 이분은 이제 뭐 대검차장, 법무차관, 검찰국장 요직을 다 두루 거쳤어요. 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김주현 내정자가 검찰국장 시절에 윤석열 검사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예. 지시 불이행으로 정직 받았죠. 예. 그때 검찰국장으로 당연직 징계위원인데 그 당시에 남기춘 변호사가 이제 윤석열 대리를 하면서 네. 특별대리. 그 기피 신청을 내려고 했는데 회의에 불참해서 기피 신청은 안 냈던. 그래서 뭔가 좀 미묘한 관계이긴 한데 당시에 윤석열 검사 징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약은 했었는데 막판에는 또 참석하지 않아서 그 인연으로 내정을 했는지 어떤지 네. 모르지만은 어쨌건 뭐 대검차장,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요직을 거쳐서 검찰 내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예. 그렇게 보긴 합니다. 검찰을 직접 챙기려고 민정수석실에 이런 어떤 좀 고참급인 김주현 전 차관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요런 관점에서 보자면 예. 한동훈 법무장관을 시켰을 때는 알아서 척척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후배 지금 많이 후배니까. 지금 박성재 장관은 네.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지만 네. 기수는 한참 위고 위 선배 같은. 그리고 네. 이제 박성재 장관이 지금 와서 자기가 뭐 이런 불법적인 또는 무리한 네. 걸 하겠냐라고 바라보면은 그걸 하기는 잘 안 쉬운 위치에 있죠. 네. 또 시키기도 잘 안 쉽죠. 예, 예. 지금 방통위원장관 김홍일 그 위원장도 그 이전에 이동관 위원장에 비하면은 별로 활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무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무리하지 않는다는 그분도 별명이 야근곰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 본인이 다치는 기스난 일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박성재 검사도 특수통 출신인데 무리하게 해서 네. 뒤탈이 있는 걸 하겠냐. 그러면은 알아서 해줄 만한 사람이 필요한데 예. 법무장관이 안 하면 누구 움직일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예. 요것 때문에 민정수석실이 부활하게 된 바라보게 된 것 아닌가는 아닌가. 그런 해석도 가능하네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이현주 변호사님. 근데 뭐 네. 지금 검사장이 예. 27기, 26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근무연에 네. 의해서 관계가 있다든지 하면 말을 건네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밑에까지 다 사실 이게 각각 층위를 맞춰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건 검사장급은 어때요? 예. 검사장급끼리 예. 통하고 뭐 부장검사는 또 그래서 그 사실은 그 민정수석실 하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갖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매출시킬 하나는 것이다. 도이치 특검에 대비해서 뭔가 수사하는 신용을 내는 것이다. 아니면 정말로 이제 우리는 뭐 이제 검찰로서는 너네 수사 안 할 거면서 수사권 왜 갖고 있니? 라는 그 검찰 개혁의 명분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예. 그래서 정말 도이치 모터스 사건을 조사하는 거라면 이 디올백 사건의 수사팀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네. 왜냐하면 그 방대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알고서 들어오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그 사건에 관여했던 검사들이 이 수사팀에 배속되느냐 이걸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상병 사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지난 4일이죠.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을 조사한 데 이어서 또 추가 조사를 밝혔고요. 지금 뭐 김 사령관 자체가 VIP 경로서를 박정훈 수사단장한테 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15시간 만에 이제 끝난 첫 조사입니다. 어떤 내용,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갔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네. 그거죠. 이제 김계환 사령관이 이첩 뭐 하지 말라는 지시에서부터 그 경찰청에서 회수할 때 이 그렇죠. 핵심 관련자 아닙니까? 아마 공수처가 거의 200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네. 다 소화를 못했다고 합니다. 15시간 조사를 하면서. 그래서 아마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어차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제 이 수사가 그럼 김계환 사령관, 이종섭 장관이 지금 위선을 자르고 있잖아요. 내가 네. 결정했다. 근데 이제 김계환 사령관은 VIP라는 얘기를 이미 박정훈 대령이 했기 예. 때문에 예. 그러면 이 진위를 가리는 문제. 네. 근데 이제 왜 김계환 사령관이 출두를 하면서 변호인 조력 없이 하는가에 대한 한 가지 의문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 일은 별로 없는데요. 조사 내용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는 것인지 아니면은 저도 그게 조금 아마 두 분이 변호인이시니까 그런 경우 잘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변호인 같이 가는 게 맞는데요. 예. 그러니까 빠진 결국 게 참. 본인이 살려고 한다면은 데려가잖아요. 무조건 데려가야죠. 예, 그럼 본인이 다 뒤집을 쓸 생각을 하나? 그러니까 유임됐잖아요 얼마 전에. 네. 근데 그 우리 박정훈 김계환 사령관이 그 얘기했잖아요. 지휘 서신을 내려보내면서 네. 뭔가 말 못할 사정. 그게 과연 무엇일까? 네. 여기에 대한 게 공수처도 사실 그 수사의 핵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또 되고 있지 않을까요? 자, 공소 수사 어쨌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뭐 그게 특검이든 뭐든 그 때문에 하든지 간에 앞으로 같이 한번 전망 좀 해주십시오. 이 변호사님께서 같이 말씀 주십시오. 예. 예, 뭐 공수처야 그냥 생색내기 네. 내지는 특검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그냥 놀고 먹지는 않았어라는 걸 보여주는 정도로만 네. 조사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 정도 될 생각되고, 것이다. 뭐 김계한 예. 사령관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유재은 씨가 꼴이라면 한 중간 정도는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분이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은 것이 참 저도 납득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은 예. 그 박정훈 대령의 공소장에 누구의 지시를 항명죄 말입니다. 네. 누구의 명령에 불복했느냐라고 적시된 사람이 장관 아닙니다. 이 사람입니다. 네, 김계한. 그래서 이제 네. 근데 이제 그 박정훈 대령의 변소는 지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분도 아마도 직접적으로 그런 지시를 하기에 좀 겸연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가 좀 알아먹고 예. 네가 알아서 알아서, 해라. 예. 그래서 VIP라는 얘기도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 네. 이름으로 명령 지시를 내릴 거면.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 명령의 주체로 내려진 분이 직권남용죄로 될 수 있는 뒤집어지면 무죄가 되고 하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분이 뭔가 그러면 좀 허심탄회하게 나 다 털고 가겠어 이런 심정이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참 좀 마인드가 약간 좀 어떤 그러니까 생각인지 이게 모르겠네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저는 주목해볼 게 두 가지 점이었는데 네. 핵심 관련자 두 사람을 계속 공직으로 묶어 두려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죠? 예. 이종섭 전 장관은 무리하게 호주 대사로 보내려고 예, 했고. 그것도 뭐 실장급이 가는 네. 자리에들 호주 대사로 보내고 이것도 김계환 사령관은 또 유임을 시킨다. 사령관을 이제 기소에 안 맞게 유임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공직에 묶어 두는 이유는 결국은 윗선으로 오는 길을 막으려는 그 방어용 아닌가 아하. 싶기도 하고 예. 그러면 그 뜻을 알아먹고 변호인 없이 그냥 나가서 나간 것이냐. 내가 뭐 이건 뭐 변소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하면서 네.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근데 의심이 저는 들더라고요. 두 가지 해석이 점이 가능하네요. 네. 법적으로 아니고 그냥 네. 사실상은 걱정된 점이 이렇게 해병대 사령관이 네. 또는 이런 뭐 국방부 장관, 뭐 차관, 뭐 전직이긴 했지만 네. 아무튼 현직에 있는 분은 이 사령관님인데 예. 수사 보느라고 15시간, 10시간 이렇게 부재해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혹시 거죠. 불시에 무슨 사태가 생겨요. 뭐 예전에 뭐 해령 그
그죠. 서해 교전 같은 거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부사령관을 뭐 임명하고 가긴 갔겠지만 뭐 이미 대행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해병대 사령관이란 자리가 사실 해병 전후회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많은 이유가 네.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해병 사령관이 저렇게 소환돼서 조사받고 저런 모습이 사실은 명예를 존중하는 군인이라면은 네. 사실은 뭐 옷을 벗고 그게 수사받겠다라고 더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당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PD 수첩을 보면서 네.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 그때 같이 그 현장에 투입됐던 해병 네. 중에 하나가 제대를 해서 근데 아주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내가 체일병을 못 잡았어라고 하면서 악몽에 시달리고 울면서 깬다는 거예요. 그 네. 어머니가 이런 마음들을 생각하면 김기한 사령관은 이제 내려놓으셔야죠. 그게 맞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양심 고백이라도 하시든지 말 못할 고뇌가 많다는 그 말 못할 고뇌를 지금은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자, 끝으로 요거 하나만 짚어보고 그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특검 지금 최상병 특검 올라가 있습니다. 2일 본회의 통과가 됐는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사했고요. 앞으로 거부권 행사할지 또 행사한다면 제 의견은 어떻게 될지 그거 짧게 한번 좀 짚어주십시오. 거부권을 내비치긴 했는데 네. 국민적 여론이 이미 총선 민심이 최상병 사건에서 이미 드러났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면 대통령이 마냥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텐데 공수처가 열심히 수사하는 이유가 명분이 그거잖아요. 지금 거부권 행사하는 게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 네. 이런 명분을 지금 쌓으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요. 다시 또 검찰로 가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 사건이 또 방대하잖아요. 그리고 윗선 대통령까지 가야 되는데 공수처가 대통령실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네.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공수처 조직이 검찰 조직과 비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항공모 하면 나룻배 정도 나룻배. 너무 적어요. 차이밖에 안 납니다. 너무 적어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사실은 용량이 너무 넘치고 있는데 네. 그럴 거면 차라리 이런 기회는 특검을 지금도 아마 각 예야 신문들도 다 그러잖아요. 특검 그냥 받아라. 그게 맞다. 네. 받고 설명을 해라. 그거 오늘 뭐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런 뭐 조중동에서도 사설에서. 예,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 네. 근데 그 윤 대통령의 언어라는 게 우리 네. 시중의 언어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는 나는 충성시키는 사람입니다. 이거고 그렇습니까? 역수회담도 예. 그렇잖아요. 우리 만나서 날치 얘기나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고로 생각하면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 그 뭐 털고 간다 내지는 내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이 나의 그 무거운 짐 발목을 잡아끄는 이거를 제거시키겠다라는 생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자기 목을 치는 무기를 자기 스스로 마련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행사할 생각합니다. 수밖에 없고. 평소에 그 용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용감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겁이 많고 예. 그게 특수수사를 하는 사람들이요. 네. 책임을 안 집니다. 본인은 그렇습니다. 영장이 기각돼도 무죄가 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본인은 그냥 그 수사한 걸로 밀어붙인 걸로 돌파한 걸로 끝내려고 합니다. 네. 그게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보여줬던 모습인 거죠. 네. 그래서 정치를 하면서 그거를 특수수사하듯이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정치는 사라지고 이런 갈등만 남은 거죠. 그렇죠. 그 검사들에게 언어라는 건 상호 감정과 의사를 소통하는 수단이 아니라 네. 내가 남을 억누르고 아하. 억압하고 내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표면 알겠습니다.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서초의 범은 최상병 사건 특검까지 다뤄봤습니다.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인사 프라임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서비스되고 당일 저녁 일반에 공개가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 방법 게시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